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일단 시간은 비워놓으세요.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뭐 이러저러한 유혹 요인들이 많을 걸로 생각은 충분히 되지만은 그래도 6시간짜리 연극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게다가 올해가 도스토옙스키 탄생 200주년이 되는 해예요. 1821년에 태어났었던, 그래서 아마 그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니까 가서 6시간짜리 연극은 어떠한가를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합시다. 알겠지요? 그러니 일단 시간은 10월 30날 비워놓고 그 다음에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표값은 대학생은 40% 할인돼요. 그러니까 5만원, 7만원, 5만원, 3만원 그렇던데 5만원 같으면 40% 할인되면은 한 3만원쯤 됐지요. 그 다음에 학과장님한테 부탁해가지고서는 뭐 학과 예산으로서는 이제 조금 지원도 받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너무 과하지 않은 부담 정도 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는 가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뭐 끝나고 나면은 그 동국대 끝나고 이렇게 동국대 후문 뒷길로 내려오면은 그쪽 그 충무로 있고 대한극장 있고 하는 그 서울의 부도심 그 꽤 그럴듯한 곳으로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거기서 저녁 한 그릇은 먹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사옵나이까? 그럼 일단 10월 30날 도스토옙스키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6시간짜리 연극이 있다. 일단 시간은 빼놓으세요. 그래요. 미리 이야기 다 했습니다. 러시아 가면 7시간짜리 연극도 있어요. 도스토옙스키 거기 백치 악령이 7시간 하는데 일요일 날 12시부터 정오부터 저녁 7시까지 합니다. 그래서 일요일 저녁 7시까지 하고 저녁 7시에 딱 연극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전부 다 치킨집으로 다 뛰어가요. 왜? 다들 그냥 배 쫄쫄 굶어가면서 보고 있는데 이제 연극에서 계속 닭고기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7시간 동안 닭고기 이야기 듣다 보면 연극 끝나면 사람들이 그냥 누구라도 할 거 없이 전부 다 그냥 닭고기 먹으러 가자 해가지고 그냥 저녁은 다 닭고기 먹으러 가는 뭐 그런 연극도 한편 있어요. 어쨌건 다음에 교재에 나오는 이 부분 이제 잠깐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해야 되는 90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서 지난 시간에 벨긴 이야기하는 부분들 나머지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세요. 작품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저자가 이제 풀어 쓰고 있는 부분들은 뭐 충분히 이제 읽어보면은 그냥 그런 말이구나라고 하는 거 이제 뭐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여기 잠깐 설명하도록 할게요. 또한 소설은 시간적으로 사고하여 시대 정신을 담는다. 이런 소설의 특성은 공간적으로 사고하는 시와는 대비된다. 소설은 시간적으로 사고한다. 그래서 두 장르를 대표하는 비유법에도 환유와 은유로 나뉜다 해가지고서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확실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어려운 내용이고 그냥 지금 당장 설명 한 번 들어서 그게 무슨 말인지 그냥 다 알아야 되고 모르면은 내가 문제 있는 거고 그런 건 아니니 너무 그냥 걱정을 그러지 마세요. 다만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한번 소개는 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라도 다시 한번 더 읽어볼 때 뭐 이게 이거였나 저게 저거였나 라고서는 그렇게 이해되면은 뭐 어지간할 것 같습니다. 은유와 환유. 일단은 시는 은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에도 환유라고 하는 수사법 등장하고 소설에도 은유라고 하는 수사법은 등장하지만은 시의 대표적인 수사법으로서 시의 간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수사법은 은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내 마음은 호수요라고 해가지고서는 어떤 장미 같은 처녀, 물 같은 처녀, 돌 같은 처녀, 바람 같은 처녀라고 하는 것처럼 두 사물의 어떠한 공통적으로 들어있겠다 싶은 속성 그걸 끄집어 와가지고서는 연결시키는 것, 뭐 기본적으로 은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겠다 싶은 그 속성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은유의 신비함은 증폭이 됩니다. 즉 장미라고 했을 때 장미와 아름다운 처녀 이거는 뭐 누구든지 얼핏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그냥 가까운 상상력, 아주 그냥 밀접하면서도 공통분모가 넓은 상상력에 기반한 된 은유예요. 이런 경우는 그닥 신선감 있게 다가오는 은유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은 바람 같은 처녀, 돌 같은 처녀라고 했을 때 처녀가 어떻게 바람이야, 처녀가 어떻게 돌이야, 이거는 당연히 이제 그냥 얼핏 연상이 덜 되죠. 그건 그만큼 공통의 거리가 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앞에 장미 같은 처녀, 바람 같은 처녀, 돌 같은 처녀, 처녀에 대해서 아가씨에 대해서 장미, 돌, 바람은 각각 결합될 수 있는 계열의 관계에 있고 그 다음에 돌과 바람은 돌 같은 아가씨, 바람 같은 아가씨 그렇게 할 때 돌과 아가씨는 이제 은유로서는 그렇게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요. 환유는 뭐냐면은 이거는 조금은 다른 거지만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확실히 가까이 인접해 있다,
가까이 근접해 있다라고 하는 어떠한 속성이 기대 가지고서는 뭐 제시되는 비유를 환유라고 말합니다. 그냥 우리 흔히 이야기할 때 오늘 저녁에 뭐 술 한잔 하러 갈까? 오늘 저녁에 뭐 그렇게 술 한잔 하러 갈까 했을 때 밥을 먹으면서 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까운 거리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술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술뿐만 아니라 모임을 갖자, 뭔가 어떠한 회합의 자리를 갖자라고 하는 것으로서 소비될 수 있는 뭐 환유라고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건 다시 돌아와서 달리 말하자면 사르트르가 문학이란 무엇인가에서 언급하듯이 시에서는 언어 기호 자체에 관심을 기울이는 반해 소설에서는 지시되고 있는 그 대상에 일차적인 관심을 쏟는다. 즉 언어 기호 자체에 관심을 가진다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언어의 음악성, 음악의 언어의 소리라고 하는 측면에 관심을 두는 반면 소설에서는 지시 대상에 일차적인 관심을 쏟는다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이제 기의라고 해서 내용 자체에 좀 더 치중한다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환유는 인접한 요소들을 결합하여 동일한 차원의 것을 상이한 차원으로 전환한다. 여기서 이제 무슨 말인지 어렵습니다. 일단은 그냥 들은 이제 한번 살펴만 작게 보기만 봅시다. 환유는 인접한 요소들이 결합하여 동일한 차원의 것을 상이한 차원으로 전이한다. 그로 인해 어떤 사실의 원인을 밝혀주면 또한 그 사실의 배경을 강조하게 된다. 환유는 현실의 삶이 어떠하기에 그러한 이야기가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데 기여한다. 은유는 유사한 요소들을 선택하여 상이한 차원의 것을 동질의 것으로 계열화하여 심화한다. 이를테면 장미처녀란 표현을 은유나 환유 모두로 풀어볼 수 있다. 은유의 차원으로 본다고 하면 장미와 처녀는 서로 상이한 차원의 것이나 가령 아름다움과 같은 동질한 속성을 지녀 연결된다. 따라서 장미처럼 아름다운 처녀라고 하는 직유로서 의미될 수 있을 것이라고요. 환유의 차원으로 만약에 장미처녀라고 하는 저 표현을 보자고 한다면 장미와 처녀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다라는 관점에서는 동일한 차원에 속하며 따라서 가령 장미를 파는 처녀와 같이 처녀의 정체, 배경을 밝혀주는 결합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환유의 속성을 지녀 시간적으로 사고하는 소설은 시대상을 진실하게 담을 수 있다. 이 부분 어렵지요? 일단은 조금은 제쳐놓으세요. 여기다 그냥 우리말로 써놓으세요. 뭐라고? 어렵다. 어렵다라고 써놓고 실제로 진짜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냥 그래서는 나중에 볼 때 이 어려운데 또 나왔네 라고서 이제 그렇게 나중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일단은 여기는 어렵다라고만 써놓고서는 조금 이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고디를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소설에서 중요한 점은 이야기뿐 아니라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방식이다. 이 부분은 아까도 이야기했었던 내용이라고 하는 점뿐만 아니라 구성 이라고 하는 점, 플롯이라고 하는 점에서도 이제 조금은 관심을 진지하게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방식, 그걸 왜 꼭 이렇게 이야기할지? 라고 하는 왜 이렇게, how, 어떻게 라고 하는 이 점에 대해서 소설에서는 좀 더 관심을 진지하게 어떤 학문의 대상으로서 접근한다라고 하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좀 더 관심을 쏟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냥 스토리가 이랬다, 내용이 이랬다, 줄거리가 이랬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중요하다고 전통적으로 말해왔던 만큼 학문의 대상으로서 접근한다라고 했을 때의 우리에게는 그 중요하다라고 말해지는 그 알맹이, 그 덩어리 컨텐츠를 왜 꼭 이러한 프레임에 담아가지고 전달하는 거지? 라고 하는 왜 꼭 이러한 형태라고 하는 그 점에도 우리는 관심을 쏟아야 될 것이라고요. 소설을 잘 읽는 건 그래서 줄거리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말하는 방식을 읽는 것이라니까요.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는데 그 크게 다르지 않은 그 내용을 왜 하필 이런 방식으로서 전달하고 있을까? 그래서 소설에서는 이야기하는 사람인 화자가 부각된다는 말이 격언되는 이때 화자가 반드시 작가와 동일일 필요는 없다. 오히려 작가는 소설에서 잠시 사라질 필요가 있다. 이야기하는 방식은 문체나 화법이 연결되어 시점의 문제로 귀착된다. 시점이라고 하는 것 지금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시점, 포인트 오브 뷰라고 해가지고서는 본다라고 하는 그 관점 자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는 복수의 인물이 등장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그 복수의 인물들 중에서는 서로 다른, 서로 일치하지 않는 시점을 가진 등장인물들이 존재할 테고 그러한 서로 다른 시점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사람들의 이 사이에서 생겨나는 그 거리, 즉 갈등이라고 하는 것.
그게 소설에서는 결국 다루려고 하는 가장 큰 핵심적인 부분이 되는 겁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전당포 노파와 같은 사람은 차라리 죽여가지고서는 그 노파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게 훨씬 더 필요하고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라스콜리니코프는 노파를 죽입니다. 노파를 죽인 동기에 어찌되었건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예심판사 포피리는 접근하기 때문에 죽을 만한 사람을 죽였건 죽여서는 안 되는 사람을 죽였건 어쨌건 사람으로서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살인의 사실에 대해서 처벌하려고 하는 판사의 입장에서는 라스콜리니코프는 그건 형법상의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라스콜리니코프를 이해하는 소냐의 입장에서는 라스콜리니코프는 또 다르게 다가가죠. 그렇게 사람들마다의 이제 다른 관점에서 다른 방식으로 이해를 하고 그러한 제각각의 방식의 이해, 그게 부딪히는 것, 소설입니다. 시점은 보는 눈, 즉 관점을 이야기한다. 앞에서 역참직의 궁극의 슬픔의 궁극적인 원인을 이야기할 수 있던 것도 역참직의 시점에서 벗어나서 보았기 때문이다. 역참직의 그 이야기만 따라가면서 역참직의 관점에 매몰되어 본다고 하면은 아버지를 버리고 간 두냐는 천하의 나쁜 몹쓸 딸이 되겠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냐는 사실 행복하게 잘 살았고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왜 아버지 잘 찾아오지 않았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일 수 있겠지만은 차라리 역참지기의 생각은 네가 애비를 버리고 갔으니 너는 마치 성서에 나오는 집 나간 방탕한 탕아의 테마처럼 너는 처절하게 고통받고 비참하게 그렇게 지내다가 겨우 부모의 품으로 돌아오는 참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역참지기의 생각이었고, 역참지기 역에 걸려 있었던 그림은 또한 방탕한 성서에서 그 방탕한 탕아의 그 모티프를 그린 그림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두냐는 그렇게 비참하게 살거나 그런 것은 당연히 아니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삼손 부일인의 그 역참직이 부일인의 시점에서 벗어나 본다고 하면은 두냐의 생각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 또 다른 관점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관점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 필요하다. 이렇게 소설의 문장은 어떤 한 인물에 의해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낭만주의에서 시는 한 인물에 의해서 생성됩니다. 시인, 서정적자, 여러 인물의 시점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구축되는 것이다. 하나의 시점만으로 바라보면 어떤 현상이나 캐릭터를 잘 포착할 수 없다. 어떤 현상이나 캐릭터의 본질은 여러 관점을 통해 볼수록 더 잘 드러난다. 이 차원의 평면되어 구축된 회화예술도 이미 오래전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대상의 진실을 담기 위해 여러 시점으로 혼합한다. 그렇습니다. 회화의 평면성이 가지는 단일 시점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른바 다원근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다원근법 여기다가 써놓을까요? 세잔. 프랑스 인상주의의 이제 끝부분에 있는 폴 세잔에 이르러면은 이렇게 요 과일 볼에 담겨 있는 사과들이 정면에서 바라보는 시점, 옆에서 바라보는 시점, 위에서 바라보는 시점, 다양한 출발점에서 바라보는 대상의 모습을 한 화폭, 2차원적인 평면의 화폭에 담아 놓으려고 하는 시도가 세잔에게서 일어나고, 그러한 세잔의 시도가 훨씬 더 대담하면서도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아주 선명한 도드라짐으로 입체적으로 다가오게끔 표현한 사람이 누구던가요? 피카소. 옆 얼굴 절반 잘라가지고서는 절반의 옆모습, 절반의 정면에서 바라보는 듯한 앞모습 같은 것도 막 섞어가지고서는 그려내고 있는 피카소의 그림들만 하더라도 이제 회화에서 기존에서는 이른바 원근법이라고 해가지고서는 단일한 시점에서 바라보는 원칙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시점에서 대상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평면으로서의 이 회화 작품에 함께 수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열기 시작한 사람들이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화가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는 그냥 우리 전통적인 생각에서 빤하잖아, 뭐 요거는 이렇게 당연히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진즉에 이미 뭔가 새로움을 찾으려고 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었다고요. 어떤 이의 진실한 모습을, 이런 점은 카메라의 다양한 앵글로 세상을 바라보는 영화예술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 어떤 이의 진실한 모습을 보고자 한다면 그 뒷모습도 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바로 다름 아닌 시점의 문제와 연결된다. 한 개인이 유치하거나 성숙함을 판단할 때도 시점이 단순하거나 다양하거나 하는 문제와 연결된다. 무슨 말인지 약간 알겠지요?
상대방 시점에서 역지사지 하듯이 되짚어 볼 수 있으면은 그건 한마디로 좀 사회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내재화해가는 성숙한 뭐 사람의 이제 뭐라고 할까나 상황 어떤 이제 상황에 대한 이해일 거 아니겠어요. 그냥 자기 관점에서 애처럼 그냥 자기 이 생각 자기에게 좋고 나쁘냐라고 하는 거 그것만 가지고서는 계속 판단하고 하면 그건 아주 유화적인 관점에 머물러 있는 뭐 그런 경우 아니겠어요. 여하튼 소설은 여러 시점을 통해 현실을 더더욱 진실하게 담아낼 수 있고 그렇게 소설은 시간적 사고 속에서 다양한 시점으로 시대의 전통을 다뤄 리얼리즘을 성취해 나간다. 라고서는 리얼리즘에 대한 인트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얼리즘으로의 변화 인트로, 영화는 카메라의 눈으로 하는 이 부분, 요거 마지막 장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 우리 교재의 마지막 장 20세기 소비에트 시대 때 영화 감독, 세계 영화사 그냥 좁은 의미에서 러시아 영화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월드와이드 스케일에서의 아주 그냥 독보적인 존재로서 20세기 후반의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에 대해서 우리 책 마지막 장에서 쓰고 있지요. 결국 마찬가지로 소설이라고 하는 것이나 영화라고 하는 것이나 어떠한 이야기의 순서대로 서술된 서술체, 그 내러티브를 문자로 표현해내느냐, 카메라로서 담아서는 이제 화면에다가 표현해내느냐, 뭐 그 차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경우 수많은 영화 작품, 이제 영화들이 다들 아주 유명한 소설, 인기 있는 소설들, 그 소설까지 와가지고서는 영화 시나리오로 바꿔가지고서는 그렇게 그냥 나오잖아요. 그래서는 소설이라고 하는 것과 영화라고 하는 것은 서술체, 내러티브라고 하는 점에서는 아주 그냥 강력한 그런 이제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야기도 잠깐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러한 이제 리얼리즘으로의 변이, 리얼리즘으로의 일종의 정변의 과정을 어렴풋하게 러시아 문학에서 가장 먼저 깨달은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누구냐니까 바로 푸시킨이었었고 그 푸시킨에 대해서 벨킨 이야기 가지고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이제는 푸시킨 전체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딴 사람이라고 하면 몰라도 그래도 푸시킨 같은 경우는 정리를 좀 작가에 대해서 모노그래프 차원에서라도 푸시킨은 정리를 좀 당연히 해야 될 겁니다. 돌아오지요? 그래요. 푸시킨 지금 책 없는데 도서관 가면은 코랄이라고 쓰는 주황색하고서는 요거 붉은색하고 섞어놓은 듯한 그런 느낌을 코랄색이라고 한답니다. 아주 그냥 두꺼운 그냥 이만한 두께의 책이 있어요. 1999년, 1779년에 태어난 푸시킨의 출생 탄생 200주년에 맞추어서 1999년 푸시킨의 모든 문학 작품들은 모아서 한 권으로 번역되어 나왔었습니다. 그거 우리 과에 있는 서경준 교수님, 석 선생님이 하신 일이에요. 뭐 그걸로 해서는 푸시킨에서 이제 전 세계 그 어느 러시아 전공자도 푸시킨의 모든 문학 작품을 이렇게 통째로 다 번역한 경우는 없다. 유명한 작품들 한 편, 두 편, 푸시킨의 시 뭐 이렇게는 했지만은 푸시킨의 문학 작품 전체를 번역한 경우는 최초이다. 그래서는 러시아 정부에서 주는 푸시킨 메달까지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연구년 그다음에 도서관장 보직 맡고 계셔서는 학부 수업 여러분들은 안 하시지만은 내년 1학기에는 이제 학부 수업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서경중 석 선생님의 러시아 문학 수업도 꼭 들어보세요. 퇴임이 별로 얼마 안 남으셨으니 졸업하기 전에 석 선생님 문학 수업을 한 학기는 듣고 졸업을 해야 될 것 아니겠사옵나이까. 그 석 선생님이 푸시킨 탄생 200주년에 푸시킨의 모든 문학 작품을 모아 번역하면서 남긴 150쪽에 이르는 푸시킨의 일생과 푸시킨 작품에 대한 역자 해설의 제목이 쉼표, 푸시킨, 느낌표 이겁니다. 뭘 말을 더 덧붙이거나 뭔 말이 더 필요하냐라고 하는 푸시킨이라고 하는 감탄의 이 짧은 한 단발맛적인 외침에 어떻게 생각하자고 하면은 푸시킨의 모든 것이 들어가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푸시킨 러시아 문학에서의 성자입니다. 그냥 우리는 러시아 사람들은 다 푸시킨 뭐 도스토옙스키 좋아라 뭐 토스토이도 훌륭하지 등등하지만은 언제나 푸시킨이 가장 윗급이고 푸시킨 말고 그 다음 누구 좋은 사람 한 명 더 꼽자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도스토옙스키도 좋지 톨스토이도 재밌잖아. 난 봤을 때 난 참 좋더라.
등등등 이야기가 되는 러시아 모국어로서의 러시아 문학 독자들 그들에게는 푸시킨이 절대적인 온리 원 단 한 명의 인물입니다. 왜 그러냐? 낭만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푸시킨, 문학했던 사람으로서의 푸시킨, 러시아 사회의 거울처럼 푸시킨 그렇게 세 측면에서 부족 하나마 조금씩은 살펴보자고 하면은 먼저 낭만주의라는 시대를 살아갔었던 푸시킨은 무엇보다도 시인이었었습니다. 그전 앞세기 18세기 이제 서구식 글쓰기의 전통을 충실히 이제 내재화시켜서는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등에서 쓰는 이른바 예술적 글의 가장 뭐라고 할까나 총화로서 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쓰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온몸으로 체화했고 그렇게 온몸으로 체화한 시쓰기 그걸 사실은 죽을 때까지 마지막까지 이제 자신의 가장 밑바탕이자 가장 주전공처럼 펼쳐 보이면서 시 말고 다른 새로운 그런 이 형식이라고 하는 차원이라기보다는 낭만주의라고 하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세대 다음의 시대와 세대도 어렴풋하게나마 내다보면서 이거는 이렇게 저거는 저렇게 이거는 또 이렇게 라고 하는 방향타 길잡이의 역할처럼 고대의 작가들에게 동시대의 아직 뭔가 선명하게 보고는 있지 못하던 다른 수많은 작가들에게 길을 열어준 그런 사람이라고 푸시킨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 있어요. 어쨌든 푸시킨은 시인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시인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일관했었어요. 시인으로 출발해 시인으로서 여일했었던 인물이며 또한 푸시킨은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구자였었습니다. 러시아 문학에서 시를 시답게 쓴 사람도 푸시킨이 처음이었고 시뿐만 아니라 시 말고 다른 문학, 좁은 의미에서 지금 우리는 문학 장르라고 말하지만은 다른 의미에서 여러 문학적인 형식 그리고 그러한 문학적 형식의 글쓰기를 통해서 시대를 읽고 역사를 이해하려고 하는 어떠한 퍼스펙티브 관점을 갖추려고 했다라는 그 점에서도 푸시킨은 또한 선구자라고도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낭만주의 주장은 단편소설, 소정시에서 출발했으나 장편소설, 서사시, 운문소설, 중단편소설, 민담, 그 다음에 또 드라마, 장편소설 등등 그 당시 러시아 문학에서 부지했었던 수많은 형식의 글쓰기 혹은 기존의 글쓰기에 대한 비판적 제고를 통해서 새로운 전범의 제시에 언제나 푸시킨은 가장 먼저 앞장섰었던 인물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러시아 사람들이 다 그냥 이해하고 속속들이 그냥 아주 정확하게 해서가 아니라 뭔가 푸시킨은 좀 다르긴 달라요. 그냥 콕 집어서 설명하기는 참으로 조금은 그렇지만은 뭔가 그냥 예사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푸시킨에서는 얼마든지 충분히 그렇게 느껴집니다. 즉 하나의 형식 일정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글쓰기 방법을 찾아 나섰고 또 가장 훌륭한 신뢰를 자기 스스로도 남겨놓고 있어요. 그냥 모색 한번 해보았다, 한번 트라이 해보았다라고 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자기가 실제로 착수했던 일에 대해서는 가장 훌륭하다 싶은 실제 결과까지도 푸시킨은 남겨놓고 있는 역사소설이라고 하면은 대위의 딸 만한 역사소설이 이어질 것 없고 드라마 작품에서도 마찬가지. 운문소설이라고 하는 시로 쓰지만은 거기에 소설적인 복잡한 구성을 얹어가지고서는 함께 표현하는 옅긴 오네긴이라고 하는 푸시킨 이후 운문소설이라고 하는 형태로서 감히 시도해본 러시아 작가들은 아무도 없어. 중단편 소설 벨기인 이야기 통해서 알아봤었지만은 그냥 아주 전형적이면서도 뭐라고 할까 충분히 예측되는 그러한 이제 흐름을 지속적으로 깨고 있으면서 복잡하면서도 아주 정교한 입체적인 구조를 통해서 여러 다양한 시점이 서로 상충될 수 있고 그러한 시점을 함께 모아서 하나의 작품으로서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아주 그냥 힘 하나도 안 들이고 재미나게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은 이건 이거였나? 이건 저렇게 연결될 수 있는 건가? 라고 하는 생각거리를 끊임없이 던져주는 벨기인 이야기와 같은 작품이라든지 저는 힘 빼고 편안하게 쓰고 되게 이게 어려워 보이거나 이게 되게 그냥 그래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사실 그게 은근히 다들 수준을 뛰어넘는 작품들을 남겨놓고 있는 게 바로 푸시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낭만주의 시대는 반하는 이른바 개인의 민족과 개성과 독자성을 중시하던 시대였었다 이야기했었지요. 이러한 개성,
그다음에 또 이제 민족적 개성,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어떠한 민족의식, 공동체적인 면, 이건 푸시킨에게서는 사실 어렸을 때 자기를 길러준 유모, 아리나 로지오노브나라고 하는 유모에 의해서 뭔가 러시아적인 어떠한 정말 피에서 피로 혈연으로 전해지는 그런 이제 부분들은 유모를 통해서 그렇게 전해받아서는 러시아적인 것, 그 다음에 18세기를 통해서는 받아들여서는 충분히 소화해내고 있었던 서구적인 글쓰기 형태, 거기에 러시아적인 콘텐츠 융합시켜서는 러시아 낭만주의 뿐만 아니라 러시아 문학의 모든 흐름들을 형성시켜낸 인물로서 푸시킨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푸시킨은 한마디로 얽매이거나 이건 이렇게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떠한 속박 이런 거 전혀 느끼지 않았었고 본인이 아주 정말 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자유로운 인물로서 살았었던 자유인이자 진정한 어떻게 생각하자고 하면은 한 명의 시인이라고 그렇게 푸시킨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이제 형이상학적으로 풀어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문학했던 사람으로서의 푸시킨이라고 조금 구체적으로 풀어보자고 하면은 푸시킨은 최초의 전업 작가였었던, 즉 글 써가지고 돈 벌어서 먹고 살았었던 러시아 문학사에서 최초의 인물이었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뭐 마찬가지도 마찬가지지만은 러시아 문학 이제 제정 러시아 시대 때 문학이라고 하는 돈 안 되는 일, 먹고 사니즘에 1도 도움 안 되는 일은 이미 애써 노동하지 않아도 생계는 물론이와 우아한 생활에도 전혀 지장 없는 귀족들이 하던 심심풀이에 많이 가까웠었어요. 이건 사실 뭐 러시아뿐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글 읽고 글 쓰는 것은 그냥 농민들이 노비들이 농사 짓고 본인은 아무 상관없는 선비들, 그 사람들이 하던 일이었던 것처럼 러시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러시아 제정시대 때 사회주의 혁명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굳이 내가 뭘 써서 그거 팔아서 글에 돈이 들어와야만 내가 먹고 사니즘 생계가 해결되는 이런 문제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하던 일. 19세기 후반, 중반, 후반 리얼리즘으로 내려가면서부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지요. 그런 어쨌든 문학은 기본적으로 유한계급의 아주 딜레탄트적인 취미생활에 훨씬 더 가까웠었어요. 푸시킨 역시 귀족 태생이고 가진 것 어느 것 하나 남부럽지 않았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고 그렇게 뭐 예뻐 보이지 않으니 위로부터 정치적인 탄압이라고 하는 것을 은근히 노골적으로 받게 되었고 나중에는 결혼 이후 부인의 조금 허영기 있는 사교계 생활 등으로 인해서는 이제 본인이 열심히 시 쓰고 열심히 작품 쓰고 해가지고서는 그래서는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돈으로 수입의 상당 부분을 채우기도 했었어야 되었었던 뭐 그런 의미에서 보자고 하면은 어떤 면에서 보자고 하면은 직업으로서 문학을 가졌던 최초의 러시아 작가입니다. 프로페셔널 리터러리 라이터라고 말할 수 있어요. 프로페셔널 하다는 게 이게 직업이에요. 자기가 하는 일로 돈을 벌어서 그게 자기의 생계를 책임진다라는 의미에서 직업적인 프로페셔널한 첫 번째 러시아 문학에서의 작가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 조금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 살펴는 볼까요? 문학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했었다라고 하는 것. 즉 한마디로 시 쓰고 잡지 발행해서 그 돈으로 귀족의 생계가 넉넉하진 않았었지만은 가능했었을 정도로 제한적 범위이긴 하지만은 한마디로 문학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경제적 리워드를 가져올 정도의 시장으로서의 개념은 19세기 전반기 당연히 서서히 생겨나기 시작해가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일종의 문학시장, 리터러리 마켓, 리트라투르네 리노크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조금은 사회, 경제, 사적인 바깥 부분이 문학이 되었건 예술이 되었건 자체의 변화에 큰 영향을 많이들 미칩니다. 혹시나 아는 사람이 있나 싶어서는 상식과 교양의 차원에서 한번 물어나 볼게요.
19세기 후반 인상주의 화풍이 막 등장하면서 마네의 그림이라든지 모네의 그림들, 그다음 세잔의 그림들 등등등 해가지고서는 막 이제 그림들이 많이 이제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림들이 많이 그려지기 시작하자 돈 좀 있다라고 생각하는 중상층 시민들도 그림을 이제 사기 시작했어요. 즉 그림을 사서 자기 집에 그림 하나 걸어두기 시작했다고. 그 이전까지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성당에 가서 교회 내벽에 장식되어 있는 종교적 아우라로 충만한 성화들을 바라보거나 아니면은 시청이라든지 광장이라고 하는 곳에 그려진 군주의 정복에 관한 그린 영광스러운 장면들을 그린 세속적 성공의 장면들을 바라보는, 즉 모두에게 노출된 공공재를 나 역시 감상하는 차원이었다고 하면은 19세기 후반 인상주의에 이르게 되면은 이제 그림이 사적 소유물이 되기 시작합니다. 갤러리에서 사와서 우리 집 거실에 한 편 걸어두고 그 집을 방문했더니 거실에 그림이 하나 걸려져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 그 집 주인의 사회적인, 경제적인 어떠한 안목, 참여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적인 교환이 가능하고 환금성을 가지는 사적 소유물이 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러면서 미술관 생겨나고 큐레이터라고 하는 사람이 생겨나고 브로커라고 하는 사람이 생겨나면서 돈은 있어서 그림을 가져서 자신의 과시를 하고 싶으나 어떠한 그림을 사야 될지 잘 모르는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브로커, 큐레이터들 생겨나면서는 박물관, 미술관 같은 것들이 마구마구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19세기 후반이에요. 그러한 유럽 전체의 흐름에 역시 함께 궤를 같이 하는 것이 나중에 이어리즘 때 나와서 하겠지만은 모스크바에 있는 트레지아코프스카야 갈레리아, 트레지아코프 미술관, 그리고 모스크바에 있는 베자우르크에 있는 루스키 무제이 등과 같은 미술관들이 19세기 중후반 러시아에도 역시 생겨나게 된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는 뭐 이야기 돌리자고 하면은 순수 예술이라고 해서는 순수 예술만으로서 해왔던 것이 아니고 그 순수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의 일부분으로서 사회 경제 사적인 변화와 함께 영향받으면서 영향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는 예술이라고 하는 것도 발달해 나갔습니다. 왜 이야기했잖아요. 소설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시작한 게 한마디로 책을 만들고 그 책을 전국 단위에서 유통할 수 있을 정도의 철도망, 교통망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해서는 수도 한두 개 도시뿐만 아니라 주변 어지간한 중소규모의 도시로도 책이라고 하는 재화가 유통이 되기 시작하고 난 다음에 소설이라고 하는 것이 리얼리즘으로서 전 국민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그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아주 폭넓은 독서 대중의 관심이 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책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서 많이 팔려서 비용이 보전이 되는, 즉 수익과 지출이 맞아떨어지게 되면서는 이제 책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팔려나가고, 그래서는 더 많은 책을 팔기 위해서 더 인기 있는 작가에게 더 많은 원고료를 주고 더 좋은 작품을 받아들이려고서는 편집자, 출판인들이 서로 경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구도가 만들어진 게 그게 불과 19세기 후반이에요. 그러면서 작가들이 더 많은 작품을, 더 좋은 작품을 쓰려고도 노력하기 시작했던 부분도 당연히 있습니다. 알겠지요? 그래서는 그냥 좁은 의미에서 그냥 뭐 여러 했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조금은 더 이제 넓은 차원에서 바라보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니 이제 이 문학인으로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푸시킨에 대해서는 문학 잡지 발행인으로서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 즉 이제 잡지라고 하는 것이 러시아에서는 이야기도 좀 길지만은 어쨌건 검열 제도라고 하는 것이 존재함으로 인해서는 데카브르스든 아니요 니콜라이 1세는 그냥 엄청나게 쪼아붙였어요. 검열 제도라고 하는 것이 존재함으로 인해서는 작가의 이름을 그 독자적인 단행본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쉽지 않고 부담스러웠던 상황. 그 상황에서 잡지라고 하는 곳에서 여러 작가들, 여러 시인들의 작품들을 모아서 내는 것, 그건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완화되어 있었던 상황. 그러다 보니 잡지라고 하는 것이 뭐 그러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은 결국은
허용되었던 출구가 잡지였었기 때문에 잡지로 많은 시라든지 소설작품의 일부분들이 실리기 시작하면서 러시아 19세기 혁명 이전 같은 경우는 이른바 문학 잡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제일 먼저 시를 접하고 소설의 일부분을 접하고 그 다음 연재를 기다리고 그 다음 보고를 기다리고 하면서는 이제 작품을 읽어 나갔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는 도스토옙스키가 유형 갔다 돌아와서는 아무것도 없었던 이제 뭐 학교도 퇴직했지 뭐 이제 군대도 나왔지 감옥 시베리아 8년 유형 갔다 오면서는 그나마 조금 있던 돈 다 써버렸지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피츠부르크에서 형이랑 시작한 게 도스토옙스키가 잡지 발행 활동, 즉 그나마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이걸 사회적인 기반을 구축하기에는 잡지 발행인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겠구나 싶어서 도스토옙스키가 선택한 게 좋아서 선택했다라기보다는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시피 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던 선택 중에 하나가 도스토옙스키에서는 잡지 발행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미에서 문학 잡지라고 하는 것이 19세기 이제 혁명 이전까지 러시아 사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문학 유통의 경로이자 뭐 일종의 채널 장이었었습니다. 문학을 문학으로 예술을 삶과 분리해 받아들인 푸시킨. 그래요. 요거는 이제 푸시킨에서는 뭐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인데, 저기 역참직에서 삼손 브이린 비슷하게 문학이 가짜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이건 지어낸 이야기예요. 이게 진짜 아니야. 진짜 이런 사람이 있었던 거 아니야. 저 시골 역참에 삼손 브이린 같은 아주 그냥 정말 가련하고 불쌍한 배신당한 아버지 있어가지고서는 그 아버지가 그렇게 그냥 외롭고 쓸쓸하게 처절하게 죽어간 것 아니야. 이거 거짓말이야. 가짜야. 즉 우리의 리얼 라이프와 픽션 월드로서 리터러리 워크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푸시킨은 뚜렷하게 인식했었던 경우. 들으면 당연한 것 같지만은 19세기 초반 앞부분 낭만주의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은 두 개를 동일해 생각했어요. ев게니 오네긴이라든지 이제 많은 여주인공들 같은 경우는 프랑스 소설들, 영국 소설들 읽으면서 자기 자신을 문학 속의 작품에다가 감정이입시키면서는 투사시키면서는 내가 이렇다라고 생각했어요. 뒤집어 생각해서 나의 실제 삶 또한 내가 읽은 문학 작품에 등장하는 여주인공의 가련하면서도 비극적인 운명처럼 나의 사랑 역시 배신당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아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자신의 운명이 그리 될 것이다 라고서는 심지어 생각하게 됐었던, 즉 예술과 삶이라고 하는 경계가 없었고 삶이 예술이고 예술이 삶이 되는 아주 그냥 모든 게 뒤섞여 버리다시피 한 상황. 이 상황에서 푸시킨은 진정들 하시고 고정들 하세요. 그거는 가짜, 여기서부터는 진짜. 진짜 삶에 발붙이고 가짜를 가짜로서 인식하면서 잘된 가짜, 그렇게 잘 되지 않은 가짜, 요걸 구별하면서 가짜를 가짜로서 즐기는 것. 그게 예술을 향유하고 문학을 향유하는 것이랍니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던 사람이 푸시킨이에요. 저런 사람은 저때 없었습니다. 심지어 여기까지만 하고 얘기 끝낼게요. 제카브리스트들이 시베리아로 유형 갈 때 그 제카브리스트의 아내들도 남편 따라서 시베리아로 다 유형 갔어요. 왜? 그렇게 남편이 아주 그냥 정치적으로 핍박받으면서 유형을 떠나면 부인 또한 지극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따라서 역시 남편과 함께 그러한 고통을 짊어지는 것, 그게 너무나 당연하다라고서는 생각했고, 그러한 작품들이 숱하게 있었기 때문에 귀족의 부인들로서 멀쩡한 사람들 또한 남편 따라서 자기도 시베리아 유형 가서는 거기서 30년, 40년 함께들 살았었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남편을 지극히 사랑해서가 아니라 책이라고 하는 문학작품, 예술작품에서 주입시키고 있는 이데올로기가 그러하니 나의 실제 삶의 선택 또한 작품대로 맞춰서 따라서 했던 것 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푸시킨은 여기까지, 여기서부터는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것을 구별해내려고 했었다라고 하죠. 근데 그걸 지금 나처럼 심각하면서도 잔소리하듯이 교훈적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아주 그냥 말 안 되는 해프닝
코믹해 보이는 작품들 쓰면서 사실은 읽어보다 보면은 아 맞아 이거는 그냥 그 이야기 속에서만 그렇지 실제 인물은 안 그랬네. 삼손 부일이는 이야기 속에서 살다가 죽었지만 실제 두냐는 그렇게 불행한 산 인물은 아니었네. 라고 하는 것들을 다섯 편 편편히 깨닫게끔 하면서 경계가 있고 경계가 지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푸시킨이었습니다.